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중국 주제를 다루면 항상 이분을 모시곤 하는데요. 키움증권 홍록기 선임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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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홍록기 선임연구원분을 처음 방송에서 뵙는 것 같은데 아까 되게 두 분이서 웃으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질투나게. 네. 무슨 소리세요? 자, 첫 번째 네. 주제 다뤄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 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중국 통일 시기 때문에 중국 양회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양회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이제 안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좀 수차례는 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관련된 뭔가 모멘텀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네.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랑 비교를 한다면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평이 좀 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양회 전에 프리뷰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조금 정책 모멘텀에 대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대내외 환경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경제 성장 동력이 과거 대비 많이 내려와 있었었고, 그리고 대외 환경 역시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넘어오면서 조금 정책 여력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정책 모멘텀이 과거처럼 이제 주가 상승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양회 역시 중국의 연간 기준으로는 제일 중요한 정책 회의인 건 맞지만은 이러한 흐름에서는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에 그 양회 전후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로 점차 그 양회 기대감에 올랐다가 양회 직후에 내려가는 모습들에서 이제는 양회 전후로도 주가 영향력이 많이 소위 밋밋한 흐름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 양회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리면은 결국에 그 안정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내수 회복의 의지 자체는 강력했던 거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 정책 실제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가계 스탠스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가계들의 레버리지 수요들 그리고 뭐 초과 저축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초과 저축분의 규모도 예상보다 적을 뿐더러 그 저축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군이나 아니면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고려한다면은 뭐 정부 입장에서 예를 들면 통화 정책 완화, 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자 부담을 내려주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그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즉 내수 회복으로 바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회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비롯해서 그 안에 부동산 정책, 통화 재정 등 다양한 정책들이 안에 담겼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달라졌나요? 사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전부 다 하회하는 흐름들이었었다면은 다만 한 가지 그 신규 일자리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컨센서스보다 좀 좋았었거든요. 네. GDP가 2023년도에는 원래 5.5%까지 낙관적으로 보는 뷰도 있었었는데 이제 5%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조금 수치를 제시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저는 부양책 여력이 높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또한 소비 회복 역시 그 부양이 아닌 회복으로 조금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5%가 제 개인적으로는 정책적인 무리를 하지 않고 충족시킬 수 있는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소비 입장에서는 그 정부 입장에서의 부양보다는 결국에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이 회복이 되는 것이 실제로 소비 심리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신규 고용이 원래는 한 1,100만 명 정도 이제 항상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었는데 1,200만 명으로 100만 명 정도 증가를 한 제시치는 그래도 고무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5.5%로 동의를 했고요.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은 문구로 본다면은 유사하거나 살짝 그 전년 대비 덜 완화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재정 정책이 GDP 대비 3% 내외로 설정이 됐고 특수치 한도도 3.8조 위안으로 설정을 됐고요.
그건 역시 작년이랑 비교한다면은 뭐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 기대랑 달리 언급이 좀 제한적이었었는데요. 다만 2월 말에 이미 뭐 사모펀드 설정을 하고 뭐 공공 임대주택을 좀 추진하는 등 이제 뭐 공급적인 측면에서나 그 유동성 측면에서 정책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그 2월 말에 정책 톤이 유지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가 좀 주도하면서 사실 중국향 매출이 좀 강한, 노출도가 강한 시크니컬이 사실은 이제 화학 철강부터 해서 건설 네. 기계까지 돈반쪽 하락을 좀 맞이하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네. 지수 상승은 나왔지만.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채권, 이제 특수치에 관련된 부분들이 한도가 이제 작년과 유사하게 형성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의 올해를 그냥 뭔가 기회장보다는 그냥 무난하게만 좀 보자. 뭐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해도 될까요? 근데 이제 전 역시 중국 경기가 정상화가 되고 네. 증시 입장에서도 기회라는 생각은 변함은 없는데 다만 이게 그 리오프닝 이후 당시 주가랑 지금 중국의 주가를 비교를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저평가 인식이 부분적으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는 똑같은 재료에도 주가가 반응하는 탄력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에서 좀 신중한 접근을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근데 아까 소비 관점에서는 경기 정상화가 답이지 부양책이 더 이상 추가로 부스팅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린 거지만 인프라 투자 입장에서는 중국은 역시 올해는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주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재정 정책과의 조합을 생각해 본다면은 인프라 투자 쪽이 여전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 인프라 투자, 신형 인프라 투자 역시 좋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통 인프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날 거다. 여전히 올해에도 견조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 한 4개월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네. 그 업종별로 밸류에이션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히려 소비재보다는 그 소재, 에너지 등 포함한 시클리컬이 여전히 싸 보이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당대회 이후에 그 3월 중순에 실물지표 데이터도 나올 텐데 네. 어느 정도 매크로 안정이 확인이 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1분기의 소비재 장에서 2분기부터는 점차 그 시클리컬 장으로 조금 무게추가 이동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양회 때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제 물러나면서 네. 또 신임 총리가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발음이 좀 어려운데 시자진의 대표 주자인 네, 리창이라는 인물과 거의 비슷한 뭐 약간의 어감에 있는 네, 맞아요. 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이제 투데이 인사이트에서도 이제 평론가분이 나오셔서 그러니까 리창보다는 리커창의 그 마지막 발언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네. 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리창 총리 이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저도 뉴스를 통해서만 알고 있어서 네.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성향을 좀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제 중국의 이런 경기를 이제 어떻게 이끌어가는 인물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과연 이제 우리 연구원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이제 중국이 반향을 정할 건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 리창에 대한 평가가 급격하게 변한 거는 사실 재밌는 점인데, 네. 그러니까 당대회 직후에 그 리창의 이름이 처음 거론됐을 때, 네. 이 서열 2위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당시에는 중국이 리오프닝이 아닌 좀 제로 코로나가 오히려 유지될지도 모른다는 장기간 그런 두려움이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리창이 바로 이전에 이제 상해 당석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해 방역을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고강도 방역 정책이 이어질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다면은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기조가 바뀐 이후에는 오히려 상해가 그러니까 중국 경제 수도라고 이제 불리고 있다 보니까 이 경험을 살려서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이 어쨌든 그 그러니까 친성장 정책을 주로 펼쳤던 거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뭐 민간 경제 그리고 외자 유치 이런 쪽에 강점을 보였었던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역시 그 민간 기업들의 그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민간 기업들 투자들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좋았던 지표가 투자 중에서도 국영 기업들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이 두 가지만 좋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투자가 견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좀 민간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나면서 기업들, 민간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결국에 규제가 일단락된 거는 확실시 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물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이제 양회 참가자의 명단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와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더라고요. 중국 대표들의 이 빅테크 인사들이 대거 빠지고 오히려 이번에는 반도체 쪽의 거물들이 그 자리를 쏙 채워버렸어요. 네. 그 안의 속내가 뭔가요? 결국에 그 중국 당국이 원하는 주도 육성 산업이 어디냐라는 걸 결국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당대회 직후에도 딱 일주일 동안 차이나런이 심했을 때 유일하게 올랐던 업종이 그때 그 스타50 과창판이라고 해서 그 반도체 네.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수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정부가 반도체를 키우겠다라는 의지는 이번 명단에서도 드러난 것 같아요. 다만 서두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대외 환경이 많이 비우호적으로 바뀌었으니 이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는 정책 효과가 솔직히 어느 정도 될지는 장담하기가 어렵다. 즉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뉴스는 이제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정책적인 영향력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플랫폼이 기존에는 그 규제 일색의 정책들이 많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었는데 어쨌든 플랫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책적인 간섭이 오히려 없을 거다라는 뜻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뭐 긍정적인 뉴스도 없겠지만 이제 추가로 나올 부정적인 뉴스도 없을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그 플랫폼이 그 기존의 과거의 밸류에이션 정상화라는 논리에서는 여전히 그 투자 포인트는 동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부분들이 반도체 거물들 얘기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전에 트럼프 정권 당시에 이제 중국 제조 2025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지난번 한 달 전인가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도 뭐 제재 가하고 확정되고 뭐 이런 뉴스가 좀 보도가 됐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보니까 네.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좀 변하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반도체 쪽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중국을 우리가 그런 이 수출 관련된 부분보다는 약간의 좀 경쟁 국가로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양회 이후에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듣고 싶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아직까지 높은 편이고 네. 특히 중간재 중심으로 높은 편인 건 그쵸. 사실이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안 좋아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 쪽에서 찾아본다라면은 결국에 중국은 작년에 그 재고 조정이 그러니까 수요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이 계속 활발한 움직임이 3년 동안 이어져 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고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게 작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작년 2분기부터는 그 중국에서는 재고 조정이 강력하게 이루어졌었고, 근데 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고 조정을 하면 결국에 생산 활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중국 공급 측의 생산 활력이 내려가고 그런 부분들이 중국 원자재 수입 둔화로 이어지면서 중국 역시 수출도 안 좋았었는데 수입이 훨씬 빠르게 떨어지면서 소위 불황형 흑자였었거든요, 작년이. 네, 그래서 맞습니다. 무역 흑자는 여전히 좋았었는데 수입이 그게 많이 떨어졌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수입 둔화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대중 수출 증가율 둔화로 이어졌던 게 이제 작년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올해는 그래도 그 분위기는 바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특히 본다면은 전 산업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네. 재고율 역시 그 높았던 수준이랑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내려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원자재 재고들은 다시 생산 활력이 늘어날 거라는 즉 재고 축적 수요가 조금 붙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실수요든
재고 축적 수요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는 중국이 다시 그 공급 측에 생산 활력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뭐 하반기에는 시클리컬 장의 좀 배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국내 역시 그러니까 중국이 그 원자재 수입이 작년보다는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 역시 수출 회복은 그러니까 회복세는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눈높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존재한다면은 중국 역시 수요처가 두 가지가 존재할 텐데 내수는 올해는 이제 저는 그 코로나 이전 수준이랑 비교한다면은 80% 정도 회복을 보고 있고 그리고 대외 수요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중국 역시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를 찾으려면은 오히려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쪽들이 수출이 그 글로벌 경기 모멘텀을 생각한다면은 그 작년도보다 회복세가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역시 수요가 2020년도랑 2021년도에는 내수가 안 좋았는데 외수가 받쳐주는 구조였다면은 네. 올해는 내수는 80% 정도 회복이 되겠지만 외수가 불안한 요인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공급 활력이 역시 과거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 그 각 뭐 반도체라든지 화학 등 좀 우리나라랑 밀접한 산업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자립도가 조금 높아진 점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분명히 국내 역시 수출이 회복세는 맞겠으나 그 회복 눈높이를 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불안한 요인들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모두 이제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둘 간의 좀 갈등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사실 그 수출 쪽에서는 아까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어쨌든 회복세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를 계속 육성하겠다라는 전략들을 펼치고는 있는데 이제 그게 어려운 상황이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 대만들을 이제 포함을 해서 뭐 치포 동맹을 하면서 중국을 계속 고립시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어쨌든 미국에 어느 정도 좀 치우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조금 중국이 계속 동떨어지는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불안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뭐 어찌 보면은 재고 조정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재고 정도 다 마무리된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분명히 중국의 재고 축적 수요가 붙을 테고 예. 그런 부분들이 수입 증가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수출 증가에도 분명히 일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수출 회복에 일조를 할 수 있다라는 톤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다만 과거와 같은 눈높이를 보기에는 이제 중국의 자립화 정도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수요처들인 두 가지 그러니까 그 해외 수요를 본다면은 조금 불안 요인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주가가 좀 그래도 항생 지수는 좀 많이 떠 있는 상황이고 네. 테크 지수는 그러면 약간 신중한 접근이라고 좀 아까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중국이 사실은 홍콩 테크 있고 뭐 중국 뭐 상해 종합 이렇게 있는데 네. 이건 이제 개인적인 마지막 질문인데 아, 네. 굳이 만약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중국 증시에 내가 뭔가 강하게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네. 항생 테크로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중국 상해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제가 볼 때는 아까 하반기 시크니까 얘기하셔서 잘 네네네. 상해 종합을 약간 좀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네, 뭐 지수 관점에서 본다면 상해 종합 하반기에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저는 제가 이야기를 드린 부분들은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소비재에서 네. 시클리컬로 좀 무게추가 이동한다는 뜻의 이제 상해 종합 내에서를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네. 연간 기준으로 아까 플랫폼 쪽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도 없겠지만 부정적인 뉴스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 그쵸.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밸류에이션 정상화 논리라든지 그런 상승 여력을 본다면은 역외 증시 내에서 홍콩은 조금 그렇더라도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을 거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는 이제 플랫폼을 가장 좋아하고 있는데 그 상반기 주도주가 연초에는 소비재 리오프닝이었다면은 이제 시클리컬로 옮길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럼 플랫폼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텐센트 아, 네.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주가 형성돼 있잖아. 아무리 좀 올랐어도. 아, 네네. 근데 이제 그 주가 상승폭이 가팔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기로 보면은 그 주가 상승세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를 5년에서 10년 늘어놓고 본다라면은 과거 규제 때문에 빠진 폭을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5년 평균보다도 여전히 밑에 있는 수준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이커머스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은 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중국의 빅테크 플랫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인사이트 시간 통해서 더 가까워지신 것 같습니다. 저보다. 네. 좋으십니까? 네. 좀 약간 질투 나가지고. 네. 네, 중국 양회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뤄드렸습니다. 주제 인사이트 시간 키움증권 홍록기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